북한 성기를 삼킨 자본주의 물결. 자본주의 요소들을 많이 끌어당기라. 그러한 게 하나가 서비스 정신인 것 같아요. 자생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생적으로 팔아먹기 시작한 거죠. 경기장마다 둘러놓잖아요, 광고를. 외국 광고를 앞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 자본주의가 돼버렸다고 할 수가 있죠. 희망과 꿈토핑 북조선 상품 필선 오상육부 멀쩡하게 백년해로 하고 싶을 때 한입 아우 되는 순간 잠수 예약. 신기하고 재밌는 북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이 바로요. 이제 저희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처서입니다. 예.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잖아요. 어떻게 뭐 가을이 되면 뭐 특별히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먹던 거 먹어야죠. 늘 먹던 거. 장어지, 역시. 아, 가을에 장어요? 대천 앞바다 가면 지금 장어 아주 좋습니다. 지금 꼬막. 꼬마. 아니 지금은 제일 좋을 때는 일단은 겨울잠을 들어가는 뱀이 최고야. 잠자기 전에 먹어야 돼요? 신은아 씨, 책 읽으면서. 혹시 뭐 이렇게 가을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북한에서 가을이면 빛을 청산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면 모든 게 다 풍년이잖아요. 농장원들도 가을이면 이제 수확을 하는데 겨울이나 봄, 여름에 시내 사람들한테서 빌린 거를 이제 시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농장원들한테 곡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을 하게 되면 진짜 그 풍성한 가을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은하 씨가 말한 것처럼 가을 되게 되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고 나면 결국은 걷어들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비춰야 그래서 돼요. 어떤 말이 있냐면 가을 도둑이 봄날의 애국자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가을에 열심히 도둑질을 해놔야 봄에 배불리 먹어서 모내기 전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마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처럼 저기도 뭐가 있군요. 자, 어쨌든 간에 가을 좀 풍성하게 태풍 피해 같은 거 마지막에도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가을처럼 아주 반가운 얼굴이 이만갑에 찾아주셨습니다. 예. 첫 출연에서 주현미 씨의 짝사랑을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인데 이현서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때 좀 긴장했었어요. 네, 그때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춰야 되니까 이제 네.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지금도 약간 빨개지기 시작했거든요. 편안하게 하세요. 아니 웃음이 너무 예쁘다. 좀 이렇게 딴 사람들 보면 그냥 웃으면 하하 열이 웃는데 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웃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그때 지난 방송에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본인은 오늘 만회해 보실 건가요? 네, 오늘 네. 노래를 준비했어요. 또. 네, 오늘 기대할게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타고 왔나요? 내 마음을 흔들흔들 흔들리게 해놓고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 너무나 얄미운 당신 얼레 숨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네 맘에 들었다면 나 한번 안아봐도 괜찮아 얼레 멋지게 후끈하게 다가올래 살며시 입 맞춰도 나 모른 척 눈 감아줄게 최고죠. 김정민 씨 처음 들으셨다고? 예. 아니, 근데 목소리에 애교가 있고, 기본적으로 톤이 좋아서, 트로트를 전문적으로 해도 조금만 목소리를 가다듬으면 데뷔해도 되겠어요. 와, 저는- 뉴욕을 해도 또 못
몸매도 예뻐요. 예, 예. 보면 키도 이쁘고 그리고 저는 과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냥 딱 요 정도. 맞아. 그래. 저 같았으면 막 오버하면 했는데 딱 얼레 요 정도. 너무 김웅 선배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현수 씨가 노래하면 맛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식이 익어가잖아요. 그 곡식이 잘 안 익는 논에 가가지고 노래하면 이놈들이 다 감정. 아니, 그만큼 진짜. 진짜. 부드러워. 서 있던 벼도 수그르게 만드는 노래.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놀랍고도 신기한 북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 주제는요,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사회주의를 삼킨 자본주의 물결.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갖는 사회주의에서 일한 만큼 벌어가는 자본주의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북한. 이와 함께 사회주의 체제하에 유지됐던 북한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심각한 식량난이 이어지며 사회주의의 상징인 배급제마저 무너지는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한 북한. 이에 김정은은 궁여지책으로 자본주의 경제 전문 관료들을 대거 등용했지만 이미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를 불신하며 국가보다 돈의 힘을 믿기 시작했다.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업수가 아닌 장마당으로 나갔고, 상점들은 손님을 끌기 위한 자본주의 서비스 시티, 북한의 기업들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광고를 만들기 시작했다. 북한 전역의 자본주의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김정은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조하지만 자본주의에 젖은 고위 간부들마저 대거 탈북을 하는 긴급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 북한을 덮친 자본주의 물결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를 진단한다. 자, 오늘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 반가운 얼굴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에 탈북을 했고요. 와. 2014년 11월에 한의원을 좋다. 해서 따끈따끈한 9개월차 남한 새내기 회령에서 온 분입니다. 그동안 회령에서 오신 분들 알아. 아라씨? 아라씨는 미모도안이라는 작가진. 진짜요? 정말 이쁘고. 그 정도예요? 엄청나고. 와. 큰일 났다, 야. 그래, 알아도 이제 떨어질 때 됐어, 미모. 알아, 눈빛 봐. 더군다나 이분은 똑똑하답니다. 똑똑하답니다. 똑똑하거든요? 눈치도 있대요. 네? 눈치도 저 있대. 완전 눈치 밥을 먹고 살았어요, 아주 그냥. 아라는 눈치밥을 먹고 살았대. 여기서. 아니, 눈치가 있는 게 아니라 눈치밥을 먹고. 열이 갑자기 올라왔죠. 기가 빨개진 거지. 기가 빨개진 거지, 지금. 본인이 얘기해놓고도 너무 부끄러운 거지. 기가 빨개졌어. 부끄러워요. 얼마나 당당한데요. 탈북민의 최윤미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간호사로 살다가 자본주의로 변해가는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밀수까지 하며 살아오던 최윤미입니다. 제가 최근 북한에서 겪은 병원과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오, 예뻐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동네가 좀 약간 서구적인 분들이 많네요. 회령 쪽이. 아니 근데 예쁘신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사람 같아요. 진짜 그 눈매 이런 때가 진짜 빨리 서구적인 느낌이 나고. 근데 우리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간호사 하셨잖아요. 그럼 간호사면은 전문직이라서 배급도 잘 나왔을 텐데 왜 굳이 밀수를 하게 됐는지 어떤 밀수를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2009년도 합격을 한 다음에 500원을 줬어요. 딱 한 번 받아봤어요. 4년 일하면서. 와, 네, 그때 그 가격이 이제 500원이면 쌀 1kg도 좀, 1kg나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어머니랑 이제 동생 생계를 제가 돌봐야 돼가지고. 네, 간호 전문학교 다녔거든요.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그걸 해서 뭐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또 한경피 나무껍질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사고 해서 맨 처음에 약재. 네, 약초를 해서 밀수를 좀. 이거 전공을 살린 밀수네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아니까 약.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게 봉급도 제대로 안 주는데 병원이 정상대로 운영이 됩니까? 북한 병원에는 이제 병원에서 해준 게 없어요. 병원에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약도 이제 사서 먹어야 되고 이제 가재천이나 마취약 그리고 이런 게 모두 다 본인이 사야 돼요. 네, 사야 되고. 마취약 없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 북한에서 이제 저도 이제 간호사 그거 전수 3개월 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마취약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지혈제만 뭐 가삼이라든가 숨 안 지게끔 판티, 칸파 이런 거는 이제 사전에 다 준비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들어가서 이거 다 묶고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입에다가 수건 이렇게 깨물어 주면서 그거 해요. 마취 없으면. 그러면 수수염 수술이라든가.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수술은 안 돼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예. 약을 사려면 밖에 나가 약을 사야 되는데 병원에 모든 약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지. 장마당에 있어요. 장마당이나 약이 장마당에 있어요. 장마당에 있다고? 예, 병원에 없고? 예. 일체 다 병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약 장사를 해요. 그래서 병원 주변에 가까운 데 있으면 바로 가서 약을 사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주변에서 이제 약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특이한 시스템이다. 아니 근데 병원이 저기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상약들은 꼭 나오더라고요. 페니실린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취제 같은 거. 근데 이거를 환자들에게 그냥 놔주질 않아요. 이거 돈 받고 팔게 되면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장마당을 나가네. 모르핀이라든지 페니실린들이 그 국산은 거의 병원을 통해서 나오는 약들인데 장마당에 나왔다는 거는 의사들의 손에 의해서 장마당 장사꾼들에게 도매가 된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김정은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을 때 그 장터에 나오는 물품들은 네. 이전 김정일 시대의 물품들하고 어떤 차이들이 있어요? 김정일 시대 때는 이제 중국 상품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상품이 별로 번기욕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가끔씩 가다가 한 번씩 봤고요.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대통령 된 다음부터는 시장에 중국 것도 엄청 많고요. 뭐 국내에서도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물품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시장에 나갔는데 제가 옷을 사는 걸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엄청 신기하게 생긴 옷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거 진짜 가지고 싶다 해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는데 20만인가 30만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막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서 보니까 그 탑 모양으로 생긴 티셔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거 팔 없는 하연 씨가 입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팔이 없고 그냥 이렇게 위에만 입는 거? 팔이 없는 거. 그거는 진짜 저도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 살다 오셨는데 북한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자본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뭐 그냥 나라에서 사회주의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거지. 진짜 뭐 자기가 다 벌어서 살아야 되고 자기한테 없으면 죽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병원 가도 어직 공짜로 해준다고는 하지만 다 자기 돈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자본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주민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사회주의지. 네. 송희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뭐 배울 때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이제 되게 이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욕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하나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런 거가 있거든요. 북한에는 이제 이렇게 다 정해진 경제에서 이제 뭐 계획적인 경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신발을 뭐 10컬레라면 10컬레만한 양을 다 팔고 이제 또 생산하고 이러는데 자본주의는 이제 무진장하게 생산한대요. 그냥 많이. 그래갖고 뭐 팔다 나머지 있으면 뭐 버리고 막 이러다면서 그러면 절대로 이 자본주의 이거 물에 들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자본주의는 나쁜 거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우리는 뭐 자본주의랑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현재 정확히 북한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북한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96년도 고난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은 자본주의화 됐죠. 사실 말만 자본주의라는 말 안 하다 뿐이고 장마당 경제라고 하지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돌아선 지는 오래됐습니다. 북한은 국가 계획 경제입니다. 국가 계획 경제라는 게 뭐냐면 인민들이 먹고 살고 또 쓰는 모든 생필품을 국가가 공급해 줍니다. 식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까지도 다 국가가 공급해주는 그런 국가계획경제체계인데 이게 무너졌다면 자기가 병원 가도 자기가 돈 내고 치료받아야 돼요. 자기가 먹고 쓰는 생필품도 다 장마당 가서 사야 되면 이건 이미 자본주의화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누가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인민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북한 최고 지도부를 비롯한 김정일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그건 사회주의를 포기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속 고수해 나가고 끝까지 지켜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구호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북한이 이런 말 있죠. 소셜 이코노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좀 어렵나?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 문화죠. 이게 북한이 어쩔 수 없이 경제에 몰린 시점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그게 화폐 개혁을 통해서 데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또 뭔가 이렇게 타개를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신식 사회주의라는 걸 상당히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한 건 뭐냐, 슬로건으로서 구호로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야지 체제 붕괴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생적으로 생긴 장마당 경제라고 하죠. 북한의 암흑시장 경제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정당화시켜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걸 계속 보수해왔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2001년도 7.1 경제 개혁이라는 거, 조치라는 것도 이런 것도 통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보면은 북한은 자본주의 요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지만 이거를 국가가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거를 좀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별의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은 계속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앞으로 점점 더 자본주의 요소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개방 정책에 대해서, 경제 개방 정책에 대해서 우리 중대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교육했어요. 이게 사회주의 하면은 북한에서 인식하기에는 사회주의는 세계 사회주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 세계적으로. 중국, 그다음에 북한하고 쿠바하고 러시아 되는데 러시아는 망했고 불공기 내려놨고 현대는 그냥 북한식 사회주의 우리식대로 살자 해갖고 우리식 사회주의 이거 어디 있답니까 북한에는. 그래갖고 그런 방향에서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식한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 사람 머리를. 뭐라고 그래갖고 사회주의 하는데 머리를 판단을 못하겠어요. 획색 있는 사회주의다. 네. 자기들만의 북한식 사회주의를 우리식 사회주의다 해갖고 자기들만이 이런 사회주의 방식을 해나가니까 어느 기존에 있던 체계도 없던 사회주의, 우리 지금 인생하는 사회주의는 얼마나 좋은 본질을 따지려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사회주의가. 뭐라고? 그대로 된다면. 본질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란 본질 내면 들어가 보면 뭐 있냐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같이 살고 너도 잘 살고 잘 사는 못 사는 놈 없이 똑같이 나가자. 이게 사회주의거든. 본질이 그거든요. 그냥 알아듣기하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런 본질은 아니다. 어디 간지 없어지고 우리식 사회주의라기 못 살고 니 살겠다. 형님. 그냥. 니네 동네 오빠. 어때? 정말. 장까지? 아니,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민호 오빠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어린데 지식은 많아요. 잉크는 많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잉크가 많대. 꼭 말하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민호 오빠는 확실히 머리가 잉크 많으시고 많이 배우신 분이니까.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네, 실제 북한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얼마나 확산됐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얼마나 당황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세요. 북한 경제의 마지막 희망, 박봉주를 주목하라. 박봉주가 사람 이름인가요? 박봉주는 과연 누군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주봉은 들어봤는데요. 최악의 위기를 맞은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김정은이 선택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북한의 경제통 박봉주. 김정일 시대의 내각 총리를 지내며 북적 경제 시찰단 대표로 한국을 방문. 그를 주인공으로 한 기록 영화까지 제작될 만큼 북한 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 박봉주. 하지만 자본주의식 경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총리직에서 돌연해임, 지방연합기업소의 지배인으로 좌천됐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가 열리면서 박봉주가 다시 중앙무대에 등장하기 시작. 좌천 이후 6년 만에 내각 총리로 복귀했다.
북한 경제는 전적으로 내각에 맡기겠다는 김정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다시 활동을 시작한 북한의 경제통 박봉주. 2015년 북한 경제의 마지막 희망 박봉주를 주목하라. 와, 진짜 몰랐던 인물이었어. 얼굴은 중대장님하고 좀 비슷하게. 아니 강명도 교수님이 나중에 조금 살이 더 빠지고 연세가 더 드시면 약간 눈이 비슷해요. 교수님하고. 박봉주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박봉주는 상당히 김경이나 장성태가 너무 가까웠고 경제 부대인으로서 함께 이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경희가 경공업 비서, 당주안에 비서로 올라가면서 경공업 부장 자리가 비니까 바로 박봉주를 경공업 부장 자리에 앉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바로 총리로 선발한 것이 김정은이는 잘 모르잖아요, 박봉주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장성택하고 김경희가 강력하게 추천한 것이 바로 박봉주입니다. 그리고 총리를 두 번 했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북한에. 70년 역사 기간에 총리를 두 번 했던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84년도 총리했다 좌천됐던 강성산이가 92년도에 다시 총리했다가 이제 저 때문에 다시 좌천됐고요. 그리고 이 박봉주가 총리를 했다가 좌천됐다가 나와가지고 경고부장 하다가 다시 총리로 발탁된 것이 이게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봉주를 기용하는 것은 지금 김정은 주위에 보면 경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숙청당했습니다. 실제로 박남기, 2009년도 박남기가 그 이제 화폐 개혁을 잘못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총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박남기. 또 경제부장으로서 상당히 경제 브레인으로 개방 개혁이라든가 특구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이고 박남기도 그렇고 장성택이는 경제통입니다. 이 나진선통이라든가 항공평이라든가 모든 경제 특교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이고 또 최근에는 한광상이까지 숙청당했습니다. 당재정정리부장. 이런 상당히 경제통들이 계속 숙청당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경제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박봉주밖에 없기 때문에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까지 치게 되면 자본주의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사회주의 경제라는 걸 지켜야 되는데 이 사회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조율을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는 박봉주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젊은 40대들이 뭐 경제 쪽에 많이 있더라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경제, 뭐 부총리라든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라인까지는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장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제 40대들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외 협력 관계에서 상당히 이게 못합니다. 이게 왜 국제 관계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럼 북한의 지금 경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대외 경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외 경제 협력하는 것이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러게요. 러시아의 눈을 좀 돌렸는데 이런 걸 이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박봉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봉주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경제를 북한에 해생시키거나 살리지 못하면 아마 박봉주도 살아남기가 힘든다는 거죠. 박봉주 솔직히 들어본 사람 없죠, 거의. 거의 없죠? 네. 박봉주. 그 박봉주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은 예술영화 버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주인공이 바로 박봉주예요. 아 그래요? 어마. 그러니까 박봉주라는 사람이 원래 그 총리 되기 전에 평안북도 안주시의 남흥화학연합기업소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연합기업소에서 책임비서를 했어요. 네, 그때 상당히 신망도 좋고 해서 그 사람이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가 버중이라는 건데 그것도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리춘구라는 사람도 기억나는 줄. 리춘구가 그걸 시나리오를 썼어요. 와, 그래가지고 완전 공조 잘 끌어내시는 네네네. 다들 그러니까 이게 통속적으로 쉽게 가야죠, 그죠? 네. 그렇게 했다가 후에 그 신임을 얻어가지고 박봉주가 총리를 됐는데 박봉주가 총리가 됐을 때 김정은이가 현재 박봉주를 다시 끌어낸 요인은 제 생각에는요. 당시 그 선군 정치를 김정일이가 하면서 군부에다가 상호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북한 군부가 지금 유일하게 무역회사들을 다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 김정일 시대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를 박봉주가 총리가 되면서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부에게다가 무역권을 주면 안 된다. 이걸 국가 내각으로 하나를 몰자 해서 일원화를 제기했던 사람이 박봉주입니다. 네, 그래서 군부의 암투로 해서 결국은 좌천됐었는데 현재 김정은이가 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버지 시대에 자라났던 군부 엘리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치는데 일조를 했던 박봉주를 다시 끌어내지 않았겠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박봉주라는 사람이 제가 보건대 약간 사기꾼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왜냐면요,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대토론회라는 걸 했어요. 인민문화공전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나와도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오픈시켰는데 많은 젊은 그 경제학자들이
결론은 중국식 개혁개혁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내렸는데 그때 많은 노 간부들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절대로 김정은은 개혁개방 하지 않는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개혁개방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렇죠. 말했죠. 근데 전부 잡아서 다 죽였어요. 말해놓고. 말했다고. 말하래놓고. 예, 말하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박봉주는 뭐냐면 김씨 일가가 주장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도 살 수가 있다. 살 수가 없는데.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살아남은 거죠. 아,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 입맛에 맞게 잘한다. 예. 그러면 저는 강민수 선생님, 그래도 박봉주 맞죠? 총리가 저번에도 한번 했고 이번에 또 두 번째인데 실제로 뭐 북한 경제에 기여했던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박봉주가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북한 체제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박봉주는 사실은. 왜? 그렇지. 이 박봉주를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장성태와 김경희이기 때문에 언제 자기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그 위압감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냥 김정은이 눈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눈치 보게 되면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제 특구 14개를 해놨지만 아무것도 지금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네, 이명수. 아니, 근데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그 집계한 데 하면 북한 경제가 작년에 1% 성장했다고 봤거든요. 그 통계가 잡히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뭐 박봉주라는 사람이 이제 상당히 경제적 실무 능력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냐. 하고 보는 이제 측면도 상당히 이제 존재합니다. 야, 그 재밌네요. 북한 경제 1% 성장론. 박봉주의 공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계라는 거는 철저하게 국가 경제 계획 경제입니다. 그렇지. 네, 근데 이거를 깨고 이해적으로 뭐냐면은 중앙에서 이자처럼 공급과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분권제로 돌려온 거죠. 그래서 박봉주가 했던 것이 연합기업소의 기능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독립생산제를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생적으로 팔아먹기 시작한 거죠. 북한 경제 성장률 1%라는 거는 왜 밖에서 본 시각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북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국부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게 수준이 올라갈 듯도 보이지만은 그 올라간 것이 국가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간부들이 다 집어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통계를 못 잡아요. 그 사람들의 위치, 어떤 그 파워는 어디쯤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 분야 파워.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이 이제 세습하는 과정에 경제 체제가 좀 많이 좀 달라져요. 김일성 때는 경제 관료들이 상당히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총리도 했었고 심지어 김일성이도 자기가 뭐 최고 지도자지만 그 주석 펀드라고 있거든요. 전체 북한 경제량의 뭐 5%, 5%, 3%, 3% 이렇게 받아 그 범위내에서만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군사 공사를 하면서 보면 김일성이가 어느 총리는 깍쟁이가 돼가지고 주석 펀드를 조금 줘가지고 내가 일을 못하겠다고 토털푸덜거린대요, 이게. 김정일 때 들어와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당에서 경제를 장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경제 일꾼들이 그냥 핫바디가 된 거죠. 아무 권력이 없고 당 비서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나니까 경제가 완전히 피폐화됐는데 지금 김정은 때 들어와서는 이것이 좀 변화가 돼가지고 경제 하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임명하고 자율권을 좀 주는 거예요. 외국에다 나가는 거를 좀 쉽게 해주고 그러다 나니까 이제 그 장사판이 어느 정도 지하 경제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우리 최민희 씨 같은 경우는 김정은 시대를 그래도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네. 김정일 시대랑 비교했을 때 좀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어땠어요? 더 안 좋아졌지. 김정일이 때는 아무리 훈제를 지어도 이제 교화형 같은 거는 이제 조금 흉기를 조금 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처벌을 조금 받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는 조금 죄를 지어도 크게 이제 벌을 크게 내리는 거예요. 밀수하다 걸리건 뭐 그렇죠, 네. CDR 팔다 걸리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웬만한 죄를 지으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2009년도에 합해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합해개혁 했을 때 그때는 합해개혁 하자마자는 있잖아요. 단돈 500원 가지고 딸 시집 보냈어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엄청 좋았어요. 돼지 한 마리 갖고 진짜 결혼부터 헐레 다 치르고 이런 집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합해개혁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민심이 막 소란해지니까 그때 갑자기 박남기라는 사람이 다 한 거 다 하고 그 사람이 처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직접 지시 내린 게 아니라 박봉주라는 분을 앞에다 이렇게 세우고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김정일 때는 막 이렇게 그 친선에 이거 중국이랑 친선 가져갖고 그 후진타오랑 되게 이게 친구라면서 되게 그때는 그 사람을 삶아갖고 이제 그 밀수랑 알대랑 완강하게 열어놨어요. 해도 이제 그 법적으로 크게 취급을 안 했는데 김정은이는 보위부 정치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몽땅 다 막았어요. 그래갖고 국경경비대 지역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국가보위부 산하로 돌아가갖고 이 국경에서 이 경비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대단하게 서갖고 밀수하면은 예전에는 가바비를 1원씩 군인들한테 줬다면 지금은 1원 50조 내지 2원씩 줘야지 그게 통한대요. 그래갖고 지금 엄청 더 힘들대요. 완전 힘들대요. 놀란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보통 보면은 국가가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뭐 장승택이 됐든 누가 됐든 좀 뭐 국가에 좀 잘하고 뭐 어떤 계획 사회주의 계획을 간다 이렇게 하면 좀 충성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충성을 좀 하고 잘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잘한다고 죽여버리고. 그렇지. 또 못한다고 해서 또 잡아다 또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럼 뭘 어쩌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단 내가 승진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승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앞에서 알랑거려야 될 텐데 그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 멀리 있으면 잊혀지고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 간부들 속에서 그런 말을 한대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구나 계속. 여기서 우리 현자 김웅수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는 위에 리더들의 잘못으로 백성이 지금 인민들이 배고프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걸 하늘로 삼는다. 그런 거거든요. 이건 대진리죠.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의식주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잖아. 이걸 해결을 못하고서는 가족도 무너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인격 수양은 좀 못해도 돼요. 수시는 못해도 되는데 제가는 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경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잘못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주의라는 말과는 모순되는 북한 당국의 자본주의적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가 경쟁력 세계 2위 싱가포르를 따라해라. 북한이 롤모델이 싱가포르를 따라하고 있나요? 전혀 저는 모르겠는데. 싱가포르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떤 나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싱가포르 저는 그 헐리우드 영화 촬영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장혁 씨하고 한 3개월 체제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싱가포르 시민들의 그 시민의식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 우리 충청남도의 반만 할 거예요. 강력하지 않으면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서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작지만 강하다. 그리고 그 싱가포르에 제가 갔는데 그 바다 쪽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매립해가지고 가운데를 딱 트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에는 호수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거는 좀 배울 만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제 뭐 싱가포르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역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하겠다는 목적은 있는데 이제 방법은 이제 시장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나 그 차이가 있겠죠. 근데 북한도 이제 그 먹고 살자고 하니까 시장 경제적인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북한 체제에 위협을 안 주면서 도입할 나라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항상 체제 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중국이 이미 성공을 해서 중국식 개혁 개발을 가고 있는데 이 중국 모델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김씨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몰락을 주장하지 않는 이제 싱가포르식 어떤 모델을 그냥 이제 무단으로 도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그냥. 예, 그냥.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이제 북한뿐이 아니고 그때 13개 사회주의 나라 국가 중에 작은 나라들,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방하고 싶어하는 나라였어요. 그게 기본 이제 말씀드렸지만. 독재형 복지국가거든요. 맞아요. 독재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싱가포르 같이 문명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서도 많은 기술자나 엔지니어 저희 부대에서도 많이 갔어요. 원래 순환공항을 싱가포르 공항처럼 그대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도면까지 사왔거든요. 그거를. 아마 현재도 북한의 그 경제구조나 현 상황에서는 아마 싱가포르가 가장 모방하고 싶은 국가일 겁니다, 아마. 하지도 못하는데 바라기는 한다는 거예요. 강명도 교수님. 원이 따라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뭐
세계 정말 국제 경쟁력 2위를 뭐 북한이 벤치마킹해서 북한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 저는 아니고요. 왜? 할 수도 없거니와. 아까도 말했지만 개방 개혁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대 세습이 무너질까 봐 못하는 거고 그게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냐면 구소련이 무너질 때 개혁,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북한 간부들한테 선전했기 때문에 개방 개혁자만 내보내도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싱가포르를 벤치마킹?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경제특구입니다. 그 경제특구가 낮은 선봉. 처음으로 이게 만든 것도 이제 장성태가 주도했는데 낮은 선봉을 만들 때 싱가포르에 많이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오고 항만, 도로, 철도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까. 싱가포르에서도 협조도 많이 해줬습니다. 기술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요. 그 혹시 그 우리 미녀분들은 북한에 계실 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알지. 그러시구나. 이현아 씨. 싱가포르가 되게 잘 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문명하고 깨끗한 도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걸 알고 있냐면 동아시아 그 무역을 좀 많이 해요. 뭐 밀수도 하고 약간 큰 손들이 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상류층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할 거 아니야 얘기를. 진짜 이거 봐라 이것도 고기 물건인데 좋지 않냐 이 얘기가 점점 조금 흘러내려와서 일반 주민들 사이에도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해안을 이용해서 나라 걸 뭐 팔거나 이런 게 없이 이렇게만 바다를 이용해서만 잘 산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알고 있죠. 그걸 알면서 왜 안 하냐고. 그 나라님들이 안 하는 거지. 백성은 하고 싶죠. 저는 그 한국 드라마 유리구두란 거를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그 여자애가 나도 싱가포르랑 가보고 싶단 말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만 자본주의, 잘 사는 자본주의로 알고 있는데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인가?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야, 유리구두에 나온 저는 이게 학교 때 세계 역사에서 배웠어요. 그 선생님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다 해서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공기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못 사는 나라구나. 2000년대 초반에는 또 스위스를 롤모델로 삼고 스위스치를 따라하자 해가지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을 스위스에 보냈는데 스위스 지리가 북한 지리하고 똑같대요. 근데 스위스는 왜 잘 사는데 우린 못 사냐 봤더니 스위스에서는 산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풀밭을 조성해서 염소를 키워서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도 스위스를 따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풀씨를 갑자기 내라는데 풀씨를 어디 가서 글쎄 구해오냐고요. 산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동하고 풀씨 한 매 1인당 500g씩 내라 해가지고 끌려다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 그러고 싱가포르를 담든 스위스를 담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것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니 경주마야 경주마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가는 거 경주마. 제가 북한에서 이제 싱가포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사는 나라다 그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낮은 선봉 있잖아요. 낮은 선봉이 이제 그 개인 밀매도 잘 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그 업체 밀매도 되고 하고 또 뭐 도시도 구순 깨끗하고 이제 아파트도 많고 엄청 제일 그 싱가포르, 그러니까 북한에서 싱가포르가 낮은 선봉이다, 네,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북한의 있어요. 싱가포르이다. 예. 나 이렇게 말해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이 보고 싶어서 구글 어디지? 구글 맵으로. 구글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나와요? 제가 살던 무산이랑 낮은 선봉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낮은 선봉을 북한의 싱가포르다 이래도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봐도 느낄 거예요. 이게 뭐 싱가포르야 무산이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차이점을 별로 모르겠어요. 야, 이거 위성을 위에서 내려다봐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봐도 이게 딱 두 개 사진 넣고 어느 게 무산이야. 뭐 이것도 무산인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것도 무산인 거야. 씨가 위에서 봐서 그런 거지. 네. 옆에서 봐야 그럼 이거를 무산은 완전 시골 아니에요? 아니, 부산이 완전 산골에 돌가루가 그죠? 온 길바닥에 돌가루인데 뭘 뭔 이렇게 소리예요, 살아? 진짜. 좋아. 얼마나 좋은데. 여기 송이 양 싱가포르 가보고 싶어요? 아니 한국이 좋아요. 싱가포르 가보신 분은 계세요? 한번 가보고는 쉽지. 우리나라처럼 북한처럼 못 천안 사는. 선생님은 어땠어요?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사람 냄새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너무 통제를 좀 해가지고. 저는 네. 정말 놀란 게 싱가포르 진짜 껌 같으면 차복 입은 그 어떤 경찰관인지 누군지 와가지고 카드로까지 벌고 그러니까 카드로까지. 만약에 그 싱가포르에서 그런 정책을 북한에다 썼잖아요. 제가 보기엔 더 난리 난다.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김일성이 때부터 상당히 가까웠어요, 사실. 김일성이 또 가까웠기 때문에 북한에서 낮은 선봉을 특구로 만든다고 벤치마킹 자기네 싱가포르를 보고 가서 해갔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좋아했죠. 그리고 협조도 많이 해주고. 왜 그런가 하면 북극이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북극이 녹아요, 지금. 엘니뇨 현상으로. 녹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역선들이 다닐 수 있는 이게 항로가 생깁니다, 항로가. 그렇게 되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나? 반드시 북한 항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북한 쪽을 경유해야 돼요. 하바롭스크를 때 북한 낮은 선봉에 정착했다가 하바롭스크를 통해서 북극으로 가게 되면 이 유럽 쪽으로 통해 가지고 이 러시아 쪽으로 그 손이 유럽으로 가는 손이 열리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마 싱가포르 쪽에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북한은 또 북한대로 그거 특구만이라도 싱가포르 항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엔 제재 조치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 일일 장사꾼들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콩이나 여기서 많이 중국 장사꾼들, 큰 장사꾼들이 들어갔다가 거기에 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세금 때문에 왕창 뒤집어 쓰고 다 쫓겨났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고세금 14%, 관세를 또 14% 이제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네. 싱가포르를 따라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단초로 라진 선봉 지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라진 선봉은 참 대단한 곳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와서 보니 별건 아니더라. 자, 북한 사회주의를 삼킨 자본주의 물결. 다음 주제 보시죠. 김정은의 위험한 도전. 자본주의식 광고를 만들어라. 광고는 정말 자본주의 경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사회주의식 광고도 아니고 자본주의식 광고를 만들려고 했대요. 그 통일그룹에서 그 소위 북한의 자동차 공장을 이제 지었거든요, 평양에다가. 지어가지고 이제 뭐 뽁국이, 휘파람 이런 브랜드를 이제 내놨는데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은 이제 대부분 벤츠라든지 뭐 토요타든지 외제차를 다 좋아하죠. 만들긴 만들어요? 네, 만들었죠. 조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광고를 좀 해보자. 이제 김정일에게 제안을 했고, 김정은이 그 광고를 처음에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양에 뭐 뽁뽁이 휘파람, 뭐 이런 광고가 처음 나왔죠. 그런데 뭐 저 광고를 보고 뭐 자동차 살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계속 전기가 안 오고 이게 운이 좋아야 봐요. 그래서 딱 봤는데 새로 나온 승용차 휘파람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휘파람 자동차면서 무게 나오고 얼마 나오고 이거를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뭐 몇 번의 전화를 주십시오. 가격은 5,000달러에 뭐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 제가 그때 같이 우리 그 집에 그 손님들 왔었는데 야, 우리 기술 받은 자동차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니. 저거 살 거면 5,000달러 차라리 1,000달러 주고 그래도 일제 중고 자동차를 사겠다 이러면서 비웃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2000년부터 광고를 시작했어요. TV 광고도 했고 좀 옥외 광고도 시작했거든요. 그게 휘파람 자동차, 그 평화자동차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만드는데 뭐 수출은 안 되고 내수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 통일부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북한하고 설득을 시키고 뭐 평화자동차도 이거는 뭐 내수하지 않으면 수출도 안 된다 이건 해가지고 이제 그 광고를 시작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5개 광고들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개인 광고들만 해요 북한 주민들이 이 바람벽에다가 무슨 화장실에다가 뭘 팝니다 하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개인들이 막. 아니 이제 휘파람 자동차 광고를 하잖아요. 저게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기름도 없고 주유소도 없고 그럼 기름 안 넣으려고 저 산 넘어 갖다 기름 넣고 또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제가 저런 거는 못 타보고 롱구방이라는 승합차를 타봤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그 바켓줄을 들고 저기 동네에 가서 그 타는 집에 가서 타서 다시 넣고 이러고 길에 서 있는 걸 다시 끌고 가 이렇게. 그리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석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그 적탄을 떼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목타가 있는데 목탄차 승비어파 목탄차 그게 그 조그마하더라고요. 저기 혹시 광고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좀 무스갯소리로 여기는 뭐 광고를
지금 뭐 수없이 찍으신 분들 예, 계시고 우리 영철 씨야말로 뭐 요즘 광고계에 핫 아이콘 요즘. 뜨거운 감자였지요. 였지요. 조그만. 감자였지요? 다음 주에 또 뭐 엘사 제과 좋습니다. 사람의 광고 또 찍어요. 좋습니다. 저도 광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치약도 해보고, 약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TV 광고도 해보고. 그렇죠. 다 해주셨죠? 다 해봤죠. 네.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럼요. 봤어. TV에서 많이 봤어. 항상 광고에서도 나쁜 역을. 네, 맞아요. 분명 아니, 전혀 족보 없는 애들이 우리 금융권에 들어오니까. 제일 금융권에서는 전혀 족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휘파람도 말이야. 이거 제가 하면 대박이에요. 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다. 끌고 가야지. 밧줄 하나. 뒤에서 빌든지. 아니지,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자동차가 휘파람이니까 휘파람을 휙 불면 기름을 누가 싹 갖고 오는 거지. 괜찮아요? 휘파람만 불어도 간다는 아니, 거지. 저런 건 나도 되겠다. 소기 씨. 네. 어떤 광고 해보고 싶어요? 저는 치킨이랑 그리고 물냉면 광고. 치킨 어울리겠다. 잘할 것 딱 같아. 정해놨어 본인도. 치킨 뜯는다. 치킨 광고 한번 해보세요. 아, 못하겠어요. 자, 지금 뭐 휘파람 광고를 지금 자동차 광고를 봤습니다. 또 이거 말고 어떤 광고가 있을까요?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 특이한 것이 그거죠. 축구 경기장에도 광고를 쭉 빈들리기도 하고 돌리기도 저렇게 하고. 있어. 네,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죠. 그럼 그거 누구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김종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 지금 들어가는 광고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김종일 시대 때는 평화자동차 이 자동차를 휘파람이든 아리랑이든 뽁국이든 광고를 하는 것이 북한 국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한 대도 팔 수가 없어요. 일반 주민 돈도 없거니와 북한 내에 있는 해외 공관들, 외국인 대사관들,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런 차들 북한에서 만들고 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식이지 북한 주민들에게 파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일본 중고차를 팔았으니까 주민들은 잘.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런 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해외 북한 주재 공관들이 이런 걸 좀 이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 두 번째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자도 저 경기장에 삥들러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런 광고를 해요. 평양 곤제공장. 아니 곤제공장이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저걸 광고를 하겠습니까? 공장을 광고. 그러니까 저건 저렇게 하는 합판 거는 만드는 애 합판. 외국 광고를 앞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국제 경기를 할 때 우리도 평양도 저거 처음 나온 거거든요. 평양에서도 저런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광고를 유치하자. 그래서 최근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광고 교육을 시켜요. 경제학부에서 광고 어떻게 하면 광고를 어떻게 시키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이는 스위스 유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걸 많이 봐서 광고가 굴뚝 없는 산업, 외화보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광고에 대해 개념이 솔직히 없어요. 근데 그 해령이나 이런 도시에 뒤에 가면 골목에 가면 그 골목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두부, 엿, 약초, 뭐 약 이런 집들을 기요만하게 한 A4 용지로 붙여놓은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광고긴 하잖아요. 실제로 북한에서 어떤 광고가 방송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 김영철 씨와 유현지 씨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강냉이 쑥들은 드셨습니까? 고소리가 집에 텔레비전은 없어도 홈쇼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리만과 홈쇼핑 북조선 상품 기획전 첫 번째. 자, 뭔데? 곶감이 보들보들 봉화 비누 상감백에 뇌물 주는 내 손에 맑은 향기 내고 싶을 때 하루의 마무리로 거품 모욕을 하고 싶을 때 홍납표 비누로 당신의 몸뚱아리는 비누방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품도 왔다. 쑥을 때까지 촉촉하니 왔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완판의 과업을 달성하고자 목숨 걸고 만든 봉화표 비누. 홍보 영상부터 보시나요? 진짜 나오네, 봉화표 비누가. 오. 비누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입니다. 야. 빨래 비누 같아.
최근 평양 시민들 속에서 봉화표 비누가 인기를 끌며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파라디길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손가락에 조명든 정렬보석. 얄미운 신우이 콧대 꺾어주고 싶을 때, 잠만 자는 남편 때려주고 싶을 때, 정렬보석 반지를 낀 당신의 손은 대포동 미사일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서 남들은 자식 자랑할 때 나는 보석 자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끼는 순간 자신감이 왔다. 전투력도 왔다. 길에서 내가 또 여기 왔다. 완판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목숨 걸고 만든 청열보석 반지. 홍보 영상부터 보시라요. 와, 갖고 싶다. 이게 실제 북한 21세기 건강보 허용 정렬보석. 정렬보석에 대양 비춰서 요즘은 뇌혈전, 동맥경화증, 당뇨병, 호혈성염의 심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렬보석을 사용하면 피가 맑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왠지 사고 싶다. 청춘의 활력을 안겨주는 사고 싶다, 이거. 정렬보석. 진짜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다음 파라디길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 내 손안에 이만기 탈이 대성고려 인상. 저 끝에서부터 자연의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오장육부 멀쩡하게 백년해로 하고 싶을 때, 당신의 수명은 불기둥처럼 솟을 것이다. 대성고려 인삼삼. 그렇습니다. 고소 거미줄 쳐진 내 입구석에 토끼뿔 뿌리 말고 인삼 뿌리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입 빼는 순간 장수 예약. 죽어가던 사람의 눈이 번쩍번쩍. 완판의 과업을 달성하고자 목숨 걸고 오시면 개성고려 인삼. 두말할 것 없이 홍보 영상부터 보시나요? 오손이 특산 개성고려 인삼. 아리랑 노래 나온다, 야. 아리랑이네. 어떡해. 진짜 발전됐어요. 일상이 소문나는 개성고려 인삼. 우리의 자랑 개성고려 인삼. 오늘도 불나방처럼 달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완판의 과업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리만과 몸속 중에 김용초 고문 여성 이은재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잘한다, 잘해. 뭘 제일 사시고 싶으세요? 네? 저 중에 뭘 사시고 산다면. 싶으세요? 봉화비누는 사서 우리 와이프 주고, 이 보석은 우리 어머님 주고, 개성인삼은 내가 먹어야 돼. 나는 아이디어가 너무 놀라운 게 반지에 태양열을 쪼이면 좋은 게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진짜 아닐까요? 그 딱 보는 순간, 와, 저거는 진짜 내한테 오면은 막 건강해질 것 같고. 씨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우리가 봐서도 정말 재밌고 신기했는데, 우리 직접 미녀들이 보셨으니까 어때요? 씨가 잘해서 그래요. 저런 광고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보게 했을 때 못 봤어요. 그러면 그냥 최근에 오신 분?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작년에 오신 분도 처음 봤대. 네, 북한에 전기가 없어서 TV로 보는 거 같고. 전기가 없어서. 그냥 있잖아요. 마음 풀어놔도 볼 사람이었구나. 웃긴 게 뭐냐면 광고라는 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광고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못 봤어. 우리 서민들은. 미녀분들은 광고를 하나도 못 봤다 그랬죠, 북한에서. 그럼 우리 한국 광고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어요? 한국에 맨 처음에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봤는데
그 드라마 하다가 도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왜 나오지? 저거 뭐지? 막 그럼 신기했어요. 저런 건 왜 나오지? 막 이러면서 싫었어요. 막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보다 보니까 잘생긴 그 아이돌 역시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막 광고를 하는데 엄청 너무 신기하고 잘생겼으니까 그냥 그런 광고만 나오면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생겼으니까 넉넉 그냥 TV만 대출 광고 있는데 빨리빨리 전화하면 돈 주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야 된다고 빨리. 근데 그게 이사가 주고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전화만 하면 전화하는 순서대로 막 돈을 주는 줄 알고.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니까. 네, 그렇게 막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광고가 요즘 한국 광고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가발 광고인데 딱 쓰더니 할아버지가 청년이 된 거예요. 거울 앞에서 싹 이러는데 정말 막 여자 마음이 설렐 정도로 멋있어졌더라고요. 가발 광고가? 가발 광고. 인상적이었다. 저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발 광고. 한송이 양은 어떤 광고 보고 놀랐습니까? 사이다 광고. 뭘? 사이다 광고. 사이다를 뿌리고 있어요. 샤워를 하는데 영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었어. 수지가 거기 밑에 딱 가서 막 이렇게 마시고 막 이렇게 춤추는데 아우 야 영 멋있어 진짜. 자 일어나서 해봐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자. 그럼 이게 앞에 나가 할게요. 그거 뭐지 사이다 병이 딱 날아오니까 딱 쥐고 탁 요렇게 떨면서 수지는 막 요렇게 수지는 막 요렇게 강문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광고를 이렇게 만들고 보여주고 하는 게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파격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획경제위에서 만들 만큼 딱딱 지정을 해주는데 광고라는 건 상품을 더 많이 만들고 팔고 시장 경쟁 체제에서 자기네 상품을 광고에서 팔아먹기 위한 건데 이 사회주의 사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은 왜 이걸 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반지라든가 이 인삼은 과대 광고에 속하지 않습니까? 저건 뭐 만병통치입니다. 저기서 보면 조금만 끼면 아니 반지 하나 끼면 모든 게 나고 모든 병이나 거기나 저기나 다 하는데 저희는 과대 광고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수출도 좀 하고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있지만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또 국제사회에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광고를 앞으로 김정은이 분명히 유치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광고를 한다고 보고요. 아마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해칠 수 있는 광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코카콜라, 뭐 미국 제품이라든가 우리 한국 제품 이런 건 안 하죠. 뭐 과장 과대 광고 같더라도 솔직히 그 반지는 욕심이 납니다. 자, 북한 사회주의를 삼키고 있는 자본주의 물결 다음에는 어떤 주제일까요? 공개합니다. 살뜰한 자본주의식 서비스로 인민의 마음을 잡아라. 아니 사회주의에서 서비스란 말도 낯선데 자본주의식 서비스라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정민우 씨 서비스란 말을 북한에서 쓰나요? 안 쓰죠. 서비스란 말 안 써요.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네. 뭐라고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친근하고 살뜰하고 뭐 이런 말을 쓰지.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을 잘 몰랐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어릴 때 서비스라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때 서비스가 뭐냐면은 시장에 가면은 콩나물을 잘 찌게 뭐 10원치 주세요. 10원치 주고 아이고 그래 조금 더 줄게. 덤으로 주는 거. 북한도 네, 북한도 북한도 그런 게 조금씩 더 주는 게. 좀 더 줘요. 해바라기. 한두 알 더 넣고 그래. 근데 이제 서비스로 더 줄게 하는 그게 거예요. 서비스거든. 우리에서 봉사라는 말이 여기서 약간 서비스란 말이 좀 가깝지 않나. 친절하고. 네, 서비스 정신을 북에서는 봉사 정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한 줌 더 줄게 이렇게 주는 거. 그게 서비스 아니에요. 어디 갔는데 뭐 주면서 이거 서비스 할 때 선뜻 받아지나요? 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서비스가 상표 이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면은 뭔가 거기다 딱 등쳐먹는 느낌도 들어가고 또 얼마를 더 줘야 되지 가늠이 안 와요. 저 싫다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절대로 혼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겁나서? 훔칠까봐? 네. 그래서 돈 쩔길까봐. 서비스 줄까봐? 네. 안 갑니다, 전 혼자 절대로. 저는 저희 영어 선생님이 한국에 딱 나오면 리필을 뭐 보는구나. 시킵니까? 이러면 비빔밥이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반찬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게 에피타이저인 줄 알고 이걸 먹어야 다음 코스가 나오는 줄 알고 멸치볶음이랑 호박무침이랑
밥 먹을 때 한국 사람은 아줌마들이 놀라고 이 사람들이 놀라고 에피타이저인 줄 알고 이게 진짜 우리 문화잖아요. 반찬에 먼저 쫙 깔아주는 거. 외국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 놀란대요.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음식이 같이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반찬을 먼저 깔아주고 하니까. 그분들도 한국 문화에 잘 적응이 안 됐겠지만 우리도 처음에 그 서양 음식 먹으러 가면은 스프 먹으려 야채 스프 먹으려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그러니까 뭐 야채 스프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국인 줄 알고. 국인 줄 알고 이제 기다렸어요. 우리는 안 먹고 밥을 먹으려고. 그렇죠. 좀 있으니까 가지고 가더라. 시오에 다음 주에 모르니까 가지고 가더라고. 그 다음에 누가 오노? 밥이 와요. 그럼 또 가져가는 거 봐서 돌아서 밥 먹었다? 예. 밥부터 먹었지, 가져가니까. 그렇듯이 하는 거야. 진짜 문화 차이야. 재밌다. 이제 북한하고 경제 구조가 다르다니까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경제 구조에서는 이 서비스, 봉사를 하나의 영역으로 안 봅니다. 생산하면 오직 제품 생산한 것만 그 생산으로 보고 여기 자본주의 사회처럼 그 상당히 이제 서비스 이 분야를 생산으로 안 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그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영역이 거의 달라요. 예, 강력하겠습니다. 봉사 개념이 북한에서 대봉사총국이 있고 인민봉사위원회라고 전문 봉사에 서비스위원회가 몰라서 그런데 군대에 있다 보니까 봉사라는 게 직업적으로 있습니다. 인민봉사위원회, 국가종무원회, 인민봉사위원회 있고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대봉사총국이라고 있고 종무원회, 인민봉사국 다 있거든요. 이게 서비스 업종이 다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서비스는 이제 도움으로 주는 저희도 뭐 식당에 가면 서비스 좀 달라 하면 뭘 좀 더 주는 걸 서비스로 하는데 사실 서비스업 할 때는 북한의 봉사와 같은 그런 업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서비스는 도움이라고 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북한에도 이 인민을 위해 봉사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대체로 좁대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좁대한다는 걸 봉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봉사가 다른 의미로 쓰이고 그리고 이제 상점, 국영 상점이든 뭐 외화 상점이든 다 봉사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사라는 이야기가 나만의 지금 서비스라는 그게 서비스업이야. 다른 영역이라니까. 그게 서비스업이야. 이게 이렇게 지금 사회주의 자본주의 다른데. 자, 두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프레젠테이션. 서비스라는 말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요. 서비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봉사입니다. 그게. 네, 그렇죠. 우리말로 봉사. 그거는 이제 봉사업이야. 그게 자체가 다시 인정하셨어요, 이명수 대표. 여기는 서비스 산업이 있단 말이야. 서비스가 북한도 산업화돼 있고. 서비스 산업이 있어요. 그게 인민봉사위원회. 그건 인민봉사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거. 머리 숙이고 그게 서비스업이라고. 그게 서비스업이라고. 맞아요. 고개 숙이고 친절한 게 서비스예요. 밀수도 친절한 사람한테 가겠지. 그럼 그 외화 상점에서 자본주의 서비스를 이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달러라든지 위안화가 없으면 어때요? 서비스 같은 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북한 국가 자체가 이게 외화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외화 상점이라든가 외화 식당을 만들어 온 게 뭐 70년대 말부터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이자 말한 것처럼 뭐 제일교포라든가 특정 계층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2000년대 넘어와서 북한식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개방되면서 결국은 중국 상품들이 점유하다 보니까 국정 가격이 거기 못 따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돈을 만약 물건을 사자면 북한 돈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북한에서 중기라고 하는 뭐 저 TV라든가 냉장고를 사러 가면 북한 돈 몇십만 원을 가져야 되는데 100달러 하나면은 몇십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뭐 거의 다 그 북한 시장에서 외화가 유통되게 됐고요. 달러나 이게 외화를 주면은 받는 사람이 되게 편리하고 주는 사람도 간편하거든요. 이거는 파동이 없으니까. 근데 북한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내 활로 북한 돈으로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은 내가 망할까봐 겁나가지고 원가보다 더 비싸게 내 화로 주는 경우에는 더 비싸게 달라. 그래야 내가 저녁 가격이 환율이 폭등을 해도 내가 손해 안 보지 않아요. 물건 판값이 어떤 때는 원가도 못 건질 때가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것 아니야? 그렇게 미제국주의 욕하고 그러면서 또 달러를 제일 좋아하는 인민들이. 북한은 앞뒤가 안 맞아, 아무튼. 예, 자국에서 발행하는 돈이 이렇게 힘이
다니 북한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북한 경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근에 자본주의식 서비스로 운영을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연아 씨와 한소희 씨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북조선 평양에서 자본주의식 요리 봉사를 하고 있는 대인기 맛집 세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의 맛집 첫 번째.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이 절어날 정도로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맛집은 바로 해당화관입니다. 김정은이 사회주의 부귀영화의 표본이라며 극찬한 종합편의상점 해당화관. 이곳은 새우, 도미, 소고기 등의 철판구이 코스 요리로 유명한 고급 식당인데요. 여기에 투철한 자본주의식 봉사 정신으로 음식 주문도 신식 환영 컴퓨터로 접수. 고객의 입맛대로 설탕과 소금, 식초 등의 조미료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인원수에 따른 음식의 양 조절까지 모두 환영 컴퓨터에 입력하여 요리해주니 이만하면 최고의 자본주의식 맛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평양의 두 번째 맛집은 과연 어디일까요?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한 번 놓친 음식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평양의 맛집 두 번째 바로 어딜까요? 바로 회전식 전골 식당 채성식당입니다. 오, 채송식당. 네, 회전식 전골로 평양 시민들 사이에 소문이 대단한 채송식당. 이곳에선 회선산을 타고 돌아가는 각종 전골 재료들을 마음껏 골라 개명 전골 국물에 데쳐 먹는 데는 새로운 요리 공사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전골 재료 수만 100여 개. 게다가 전골 국물에 개성 고려 인삼 한 뿌리까지 무료로 넣어주는 등 자본주의식 봉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맛집은 일본식으로 섞었네. 어디일까요? 춥대 춥대를 들자 평양의 인민들이 기분 좋게 술잔을 들 수 있도록 해주는 평양의 세 번째 맛집 바로 평양의 종합상점 해맞이 식당입니다. 다양한 외국 요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맞이 식당은 북한산 맥주는 물론 외국의 유명 상표 술들과 칵테일 등까지 선보여 평양 인민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객이 음식값을 결제한 후 또다시 식당을 찾아오도록 나만의 포인트 제도와 같은 전자봉사 카드까지 만들었다는데요. 전자봉사 카드의 적립된 점수는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했다네요. 정말 안 가고는 못 이길 것 같은 자본주의식 맛집 아니겠습니까? 북조선 평양의 자본주의식 맛집 베스트 3. 오늘 나온 식당들을 정리로에 꼭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네요. 이상 리만갑 대표 방송은 리오나, 이만갑 귀염둥이 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진짜 좋아요. 한국에서 해도 대박 날 것 같아요. 나는 아까 그 일식집 같은 거. 전골, 회전식 전골. 회전초밥집 같은 거. 전골. 딱 보면서 야 저거 진짜 하면은 되겠다. 그죠? 왜냐면 자기가 전골 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넣어서 먹고 싶으면 전골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싫은 건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저걸 보고 자, 이거 좋아. 내 칠순잔치를 저기서 하면 좋겠다. 약간 통일이 돼서. 김현태 씨는 특히 먹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오늘 세 군데 식당 중에. 저는 아까 그 세 번째 맥주바가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어요. 네. 저는 그냥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우리 보통 서울에 있는 그냥 바 같지 않나요? 대동강 맥주 하나 주시라요. 생맥주로. 근데 북한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맛집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양이 많고 양이 실제로 많고. 네, 먹을 게 적으니까 양이 많아야 갈까 합니까? 네. 조금 먹어도 배부르고 양이 많고 맛이들 이쁜 거 있으면 가겠죠? 아가씨. 그죠? 진짜. 그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장사가 중요한 거지. 일이잖아요, 속마음은. 에? 첫 번째가 아가씨들 예쁜 거잖아요. 그요, 그렇죠. 하도 좀 미안해서 두 번째로 밀는 거지. 이게 너무 고급이거든요, 강명도 교수님. 저 본 거. 제가 봐도 아주 깜짝 놀랐네. 제가 있을 때는 뭐 옥류관도 있고 정류관도 있고 유경식당도 향만도 많았는데 이자 그 컨베이어식, 그 벨트, 회전식, 그 전골 새롭게 봤습니다. 저거. 확실히 저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용이 아니라는 걸 분명합니다 말씀드리고 웨어하우스는 갈 수가 없고 또 저걸 운영하려면 달러가 없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저 재료들을 북한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다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고반다 아마 수입 자재를 많이 쓸 겁니다. 지금 저기서 만드는 저 그릇 자체가 중국에 가면 저런 그릇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하고 합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는 저거 일본에서 사실은 한 15년 전쯤에 이제 1인당 그 샤브샤브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안에서 누가 날라는 주는 건 봤어도 회전식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저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직원이 하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없어요. 아니 회전식 전골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뭐 김치찌개 먹고 싶다. 부대찌개 먹고 싶다면 부대찌개 중에서도 뭐 소세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이게 취향에서 찌개를 해먹는 거죠. 아이들은 기가 막혀. 야, 이거 진짜 이거 방송 안 내보내고 우리가 했으면 김에 좋겠네. 한번 넣을까? 나가기 전에. 제가 다음 주 중으로 평양에 좀 알아볼게요. 난 이명세 대표님이 하면 나도 끼어 들어간다 이거. 나도 끼어 들어간다. 자기 이름은 뭘로 하죠? 남이석 회전 샤브샤브. 제 이름으로 가는 거. 자, 지금 아이디어가 여러분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북한의 식당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 에스퍼가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북한의 음식점을 내신다. 어떤 서비스로 나는 할 것이다. 아니 일단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양을 그러게. 질을 가지고 승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남남북녀 아니에요. 북한에 미녀들 많잖아. 미인기를 써야지. 저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갑니다. 와. 배달 괜찮다. 그럼 우리 지금 보니까 탈북 우리 미녀들이 대한민국의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낯서는 것 같아요. 우리 윤미 씨가 이제 최근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서비스를 받아보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낯설다든지 좀 이렇게 했던 게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식당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랑 이제 2명이서 갔는데 맨 처음에 들어가는데 신발을 그냥 벗어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벗어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 어디 갔지?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5명이 있나? 네, 신발 놀라서 아니 저기 사장님 여기 저 신발 없어졌어요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흔히 북한에서는 거기 옆에 어디 신발장에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세요? 굳이 어디서 그냥 이야기만 하셔도 되는데 막 신발을 꺼내서 막 제 발 앞에다 놓고 이거 신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보다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신었는데 안녕히 가세요 막 그 집더러 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막 당황스러워요. 왜 나한테 이렇게 막 인사를 하냐고. 저도 같이 예 감사합니다 돈을 쓰셨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아무리 돈을 줘도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이러면 끝이거든요. 신발 도둑놈이 와서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 신으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도둑놈도 서비스가 좋구나 이거지. 북한에서는 여자 발을 보는 게 되게 막 내가 좋아해야 남자가 좋아해야 여자 발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오빠가 좀 잘생겼어요. 근데 그 오빠가 신발을 굳이 가져오더니 저한테 다 신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가 나 좋아하나 그랬어요. 공주병 아니에요? 저 진짜로. 진짜예요. 근데 딱 오더니 맞으세요? 그래서 예 맞는데요 했는데 다른 언니가 오는데 그 언니인데도 또 신발 이렇게 신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람둥이 같은 게 막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지금 젊은 이렇게 잘생긴 오빠가 와서 머리 감겨주는 거예요. 오빠가 막 이렇게 뒤로. 네, 좋다. 막 너무 민망하고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평상시 여자분들이 하는 거보다 더 꼼꼼히 하는 것 같아요. 미장원. 아가씨 때는 막 어쩔 바를 모르고 하는데 이제 안수가 내게 되면 딱 맡기면 못 견디서 현주 씨, 솔직히 얘기하기. 샴푸할 때 남자 직원이 하는 게 좋아요? 여자 직원이 하는 게 좋아요? 남자가 좀 낫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괜히 여자가 하게 되면 그냥 미용실에 왔다 동네 미용실에 온 것 같은데 남자한테 받게 되면 내가 정말 특급 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 네. 현우 씨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아 씨. 아무래도 좀
천하의 얌전 연하다. 여자 마음 다 똑같은 거야. 나도 지금 생각났어. 나는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커튼을 치고 들어오는 거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야. 나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근데 이러고 엎어지라는 건데 자꾸 이쪽을 보잖아요. 거의 막 주사바를 일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여. 근데 지금 엉덩이를 딱 때리는 것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병원을 안 갔다니까. 그 간호사원이 이렇게 딱 때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때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주사 바늘 하잖아. 그 언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딱 때리. 딱 때리. 따끔 그렇게 나 그래가지고 그 말이 얼마나 웃긴지 내가 웃을 수는 없고 되게 여기 입에 틀어막아가지고 내가 웃었더니 그 간호사 풀시야 뭐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아파서 울어요. 그러면 내가 우는 줄 알았어. 엎드려 사는 우는 줄 알고. 잠깐 최고야. 그런 쓸데없는 서비스 하지 말아라. 따끔 김웅수 선생의 말씀 좋아요. 서비스는. 쓸데없는. 자,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공개합니다. 자본주의에 흔들리는 고위 간부의 탈북을 막어라. 네, 최근 연이은 고위 간부 탈북으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강명 교수님, 자본주의 스타일이 되면 그 고위 간부들이 더 힘들어지나요? 왜 이렇게 자꾸 탈북을 더 하려고 하나요? 이제 북한은 지금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고위 간부들도 그렇고 장마당의 유통업자들도 그렇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이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입니다. 이 고위 관료들은 이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장마당에 물품을 대려면 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밀수는 소규모 밀수가 아니고 큰 밀수를 하거든요. 국가기관을 끼고 밀수를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럼 그 돈을 다 당에 바치고 김정은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또 가는 사람이 떡을 먹는다고 자기네가 필요한 생활비를 저로 다 가져갑니다. 일부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이 벌었지만 언제 뺏길지 모르고 언제 또 숙청될지 모르잖아요. 장성택이도 조용하고 현영철이도 조용하다 보니까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도 1년도 안 돼서 다 숙청하고 조용하다 보니까 김정은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구나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탈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고위 간부들은 탈출할 때 탈출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을 탈북하겠다. 이제 난 떠나겠다고 하면 다 그 계산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떠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통일이니 어쨌니 뭐 연합이니 뭐 또 경협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이 되면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북한의 간부들은 로비를 해도 정말 검은 돈을 먹어도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축적도 보면은 뭐 해외 연구자들하고 사돈을 맺거나 그러면 얼마든 자기가 모았던 돈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다 빼돌려 놓기 때문에 이제처럼 숙청을 피해가지고 자기가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 가지는 또 그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뭐 우리처럼 이게 고생스럽게 두만강을 눈치 보면서 건너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감시는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감시도 심하죠. 성철 선생님. 그 탈북의 유형이 지금 그 과거의 김정은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일반 탈북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 국경을 완전히 감옥처럼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일반 탈북자가 넘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탈북자 한 명이 넘자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명에 1,000만 원. 그러니까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이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가서 뭐 외화벌이하거나 뭐 해외 출장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아마 이제 그 장성택 씨가 처형되면서 이분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계된 많은 이제 간부들이 자꾸 이제 자각 죽이니까 탈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죽지는 않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자식의 미래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고위 간부들이 가족을 통째로 데리고 다 넘어옵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탈북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강명대 교수님은 요즘 뭐 고위급 누구 왔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여러 부류가 왔는데 국가안전보위부 과장급도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운행에서 그 러시아 지점장으로 하고 있던 분도 이제 왔고요. 그 상당히 그 파격적인 거거든요. 대성운행의 러시아 지점장 정도 되면 상당한 겁니다, 파워가.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미녀분들은 뭐 압록강이나 두만강 이런 데를 통해서 탈북하잖아요. 근데 그 고위층들은 어떤 특수한 뭐 이런 루트가 따로 있는지. 특히 최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감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겠지. 말하자면 뭐 인민부대 장군 출신이면 장군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위부장한테 정치연한테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일일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갈 수 없고 장군이 저 혼자 뭐 운전수 부관 떼놓고 야 나 혼자 갈게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이 부관이라든가 운전수를 통해서 다 장악되고 감시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탈북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오는 사람 고위층 계열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해외에 출장을 나오는 대외관계 부문 30고실도 대외관계 부문이거든요. 무역을 많이 하고 외국에서 비자금을 관리 조성해서 북한을 가져가는 역할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거죠. 외교관, 무역일꾼, 대외관계 가족은 못 데려오겠어요, 그런 게. 근데 그런 사람들만 가족을 데려오는 거죠. 데려올 수 있다. 가족이 다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하면 가족을 먼저 내보내고 대표를 만들어서 가족을 내보내놓고 자기가 나와서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라진 선봉에서 그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아주 이제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가족을 몽땅 데리고 지금 탈북을 했는데 아직 한국으로는 안 왔습니다. 뭐 김정일, 장성택까지 다 친했었고 라진 선봉 때에서는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거의 한 뭐 500만 불, 1000만 불 이상씩 벌던 사람인데 그걸 다 가지고 뛰었는지 약간 잠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아마 최근에 제일 핫한 사건인 것 같아요. 야, 이거 굉장한 뉴스. 이런 사람들은 가기 전에, 탈출하기 전에 이미 뭐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태국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라면 못 옵니다, 이런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다 연결해가지고 다 대비를 해가지고 넘는 거지 고위층들이 탈북은 대체대로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전 궁금한 게 가지고 있는 여권이 북한 여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여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북한 여권을 가지고 티켓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티켓을 그러니까 사는데 항공 아니고 중국 항공으로 올 수 있죠. 아, 탈 때 아무 말 안 하는구나. 타고 오는 건 올 수 있어요. 하고 전체 가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고 또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하고 이게 이런 또 블랙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위저 여권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고위급 탈북이라는 게 이게 사실 굉장한 뉴스거리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주인공들이었던 분들이에요. 우리 탈북 미녀들이 북한한테 그런 걸 들어보셨어요? 고위 간부가 어떻게 탈북했다더라. 현선 씨 들어봤어요? 청년동 비서라고 저희 이제 해산시에서 이제 뭐 안기부 돈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들킨 거예요. 안기부 돈 받았다는 걸 들켜서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가족은 더 두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탈북을 하려고 시도를 했나 봐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잡겠다고 시장 같은 데 장마당에다가 전단지도 붙이고 막 이제 그 사람 사진을 막 그랬어요. 근데 끝내 잡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이 잡혔다 안 잡혔다 그런 말은 이제 정확하게 안 밝혀졌어요. 고위급 간부들은 무조건 중국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강을 건너지만 고위급 간부들은 무조건 강을 건너서 한국까지 가야 살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타산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일반인들은 누가 넘어가는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야밤에 총을 든 군인들이라던가 이렇게 보위부 법관들이 다 총출동해서 가택수색을 해요. 밤을 다는데 문 열어 하고 진짜 벽장, 옷장 뭐 이렇게 부뚜막까지 다 보거든요. 그럴 때는 아유 또 누가 튀었네. 아이고 이러는 사이 벌써 한국까지 다 갔겠다. 이렇게 딱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지나서 얼마 정도 있으면 쉬쉬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청년동맹 누가 튀었다, 뭐 도당내 누구 보위부 누가 튀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죠. 강men도 교수님, 이렇게 고위층이 탈북을 하면 같은 고위 간부들이 봤을 때 어떤 반응인가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황장일 선생님이 탈북했을 때도 그렇고 오죽했으면 그런 고위층들이 탈북하겠냐.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한 거죠. 오히려 자기 직속 상관 황장엽 선생님이 탈출하게 되면 그 사상비서였기 때문에 주체사상연구원이라고 북한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숙청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가게 되면 그 파급 효과라는 건 위에 분들부터 밑에까지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뭐라면 저 때도 그랬지만 차라리 잘 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가족까지 다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야 나도 가족까지만 데리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오히려 그러겠네요. 그 사람이 뭐 배신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적절하지 잘 갔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고위층들이 탈북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황장엽 선생 급이 온다면 어떤 인물이 오는 거라고 보니까 지금 현재 북에서 있는 사람 중에 최룡이. 김양곤이 같은 사람. 당주안에 이제 대남 비서기 때문에 왜 해외 자주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는 안 올 겁니다. 죽어도 거기서 반욕적으로 배신자로 몰려 장성택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거기 남아있는 가족들이 자기 혼자뿐만 아니고 사촌, 오촌, 육촌, 죄 없는 사람들이 모두 청단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사실은 오지 못합니다. 충격 보고 북한 비밀의 땅. 산골이 작은 마을인데 땅 철조망을 다 쳐놓고 전기 철조망까지 쳐놨어요. 멋지게. 그냥 엄마가 없어지면 아빠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둘 없어지다 보니까 유령이 사는 집 같은 거. 진짜 무섭다. 진짜 유령말 같아.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북한 사회주의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자본주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통째로 그냥 김정은 자체가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빨리 또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